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경제 이벤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금주에 들어서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또 금리도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예정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부담감이 작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굳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지금 뭐 이렇게 검색어 페드하고 파월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어 치면은 지금 잭슨홀 미팅 관련한 전망들 얘기가 하나 가득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검색 엔진으로 하면은 그 원문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내용들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목금토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좀 꾸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대단한 내용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금리하고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돼서 어떤 좀 악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많이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전망이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대강 짐작을 하는 것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악재성 재료로 시장을 무겁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적으로 제가 로이터 쪽에서 나온 기사의 일부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 G20 국가들 이 개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한 그런 수치들을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수치들이 진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만 이렇게 겪고 있고 보기 때문에 수치를요, 뭐 대강 뭐 6%에서 8%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71%입니다. 이렇게 중남미 쪽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까라는 정도로 나옵니다. 브라질이 10%, 그리고 러시아 15%, 멕시코 같은 경우 좀 그나마 나은 것이 8%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는 또 79%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나마 좀 나은 측에 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들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아르헨티나가 고물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건 중앙은행에서 금리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69%라는 건 사실 저 믿기지가 않아서 이 캡처한 다음에 이게 맞나 하고 다시 검색을 다른 쪽으로 검색을 했는데 69%가 맞습니다. 기준금리 아르헨티나. 그래서 하기야 뭐 아까 인플레이션이 70%니까 뭐 거기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의 수치가 나오고 브라질이 뭐 13%뭐 이런 식 나오고 아까 또 터키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3%또 여기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중앙은행장들이 이번에 잭슨홀에서 다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가지고도 어떤 이제 정책들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금리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금리 대응하고 역행하는 식의 그런 결론이 나오기는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의 넘버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겁게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수치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이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향후 정책에 대해서 좀 무게가 무거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 이전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실제 악재가 발생이 돼도 이벤트가 악재의 현실화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그 이유는 다시 랠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 이전에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벤트 때 좋은 호재가 나타나더라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와서 낙폭이 한 50% 정도를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왔으면 조정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조정은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미리 앞서가지고 상승을 했다고 얻어맞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조정을 받고 나중에 가서 선반영된 악재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정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산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요일에 앞두고 있는 잭슨홀 미팅 일정을 두고 좀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접해봤는데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심으로 특히나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선반영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이 각국의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다시금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계속해서 산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정받는 상황 다시금 또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됐고 그것이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걸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CME 패드워치 툴 이제 기준금리가 얼마나 될까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이제 악재가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ME 패드워치 툴을 보더라도 전에 있었던 6월 달에 기록했었던 제일 안 좋았었던 그 수치 정도까지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거보다 더 악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채권이나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다 까먹지 않았거든요. 상승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푸른색 선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는 이 375에서 400bp 이쪽 확률이 350에서 375bp 확률이 뭐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하루 사이에 또 이게 틀려져 가지고 325에서 350bp 올해 말 기준금리 목표요. 그래서 그것이 좀 두 개의 확률이 줄어들면서 350하고 375 쪽이 좀 많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수치가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난 6월에 나타났었던 그 높이 정도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더 압박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안 좋았었던 악재가 다시 재부각됐다? 뭐 이 정도로밖에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 상황에서 이 CME 패드워치 툴에서 어떤 부연 설명을 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패드 쪽에서 세인트 루이스 말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온 그 메리 데일리 총재가 지난 2주 정도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관용구적으로 해석하면 왜 자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CME 패드워치 툴에서는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베팅이 바로 이 CME 패드워치 툴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측을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너무 빨리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표시했단 말입니다. 제가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볼 때는 패드 인사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는 아주 좀 중요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지나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경고 사인을 보는데도 막 상승을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벤트 때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도 그걸 겁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드워치 툴을 논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자기 자신들이 이제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이 금리 인하 확률을 내년 초 정도부터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기도 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속도가 너무 늦어. 라는 식으로 자기들을 표현을 부정하는 그런 식이 돼버렸는데 결국에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을 거꾸로 뒤집겠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표 금리 확률을 볼 때는 그런 정도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연말에 370에서 400 정도를 자기는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그 얘기 자체가 거론이 되면서 시장의 조정에 또 요인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벤트가 가까워지면서 시장이 센서티브하게 반응을 하는 것뿐이지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아까도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벤트 앞두고 부담감이 미리 반영되고 있는 정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에너지 등의 이슈로 재부각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요. 현재 악재가 반영된 정도, 또 뭐 지표 정도는 6월분이다, 6월분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더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감 내비치지 않아 주셨습니다. 또 속도가 지나치는 것보다 바른 시장의 방향성을 위한 조정의 국면 기간이다라는 분석 짚어주셨네요. 이벤트의 영향 말고도 좀 시장에 내부적으로 부담되는 요인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후반에는 또 미국 국채 발행 기간이 있었는데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달러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도 이 국채 발행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가 저 정도로 히스테리컬하게 올라가려면은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요인만으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러 강세 이 흐름만 놓고 봐도 제가 예전에 이 붉은색 선을 넘어서는 이런 흐름을 일순간에 나타났었던 좀 이탈, 그러니까 과매수 영역 뭐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을 보면은 이제 이것까지도 감안해서 이걸 상단으로 봐야 될 정도로 지금 추세선 상단으로 똑같이 만들어지는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추세적으로 이런 좀 오버슈팅 구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지만 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달러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수지 측면에서도 예전하고 틀려진 거고 미국의 펀더멘탈에서도 틀려진 것이고 또 재정 적자 규모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달러 자체의 수급상으로 지금 꺾일 때가 아니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역 수지도 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상승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배경 요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달러가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고 이 미국 쪽에서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것이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전이 되는 걸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공권에서 박스권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만 돼도 하락하지만 않더라도 박스권에서만 유지가 돼도 좀 괜찮을 텐데 한번 향후는 계속 이 달러 쪽을 봐야 될 테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채 발행 일정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저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국채 발행 일정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달러는 상승하고 국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면 두 개 다 올라야 되잖아요. 전쟁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달러 상승하고 국채 하락이라고 한다면 수급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 흐름에서 제가 푸른색으로 표시한 이 타원 정도의 조정만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괜찮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월 이전까지 이 붉은색 점선 예전 저점까지 한 번 정도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기준금리가 370에서 400 정도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위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 타원형을 좀 하회할 때는 뭐 분할 매수 시작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본격적인 매수 시점은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이 금리가 반전되는 금리 상승이 반전이 되는 타이밍을 우리가 보통 내년 1분기를 잡거나 이 올해 말 정도를 빠르면 올해 말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2018년에 기준금리가 변화될 때 언제 이 10년물 국채가 먼저 반영했는가 놓고 보면은 한 달 정도 전쯤에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감안했을 때 11월경을 한번 우리가 이 붉은색 점선까지 내려오는 패닉 셀링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채 쪽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절대 레벨 쪽에서는 좀 분할 매수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한번 진입 타이밍을 노리는 분은 한 11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달러 자체로는 수급상 꺾일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의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국이 본질이 변화되어야 되고 이 고공권에서 박스권만 유지돼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자산 시장이 더 불안해진 모습으로 확산될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이 국채 발행 응찰률로 한번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재무부 쪽에서 2분기에 국채 발행을 어떻게 응찰이 됐는지 응찰률로 인해서 응찰률이 높으면 좋은 겁니다. 여기 20년물 국채 발행 일정이 나와 있는데 붉은색 선으로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 국채의 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20년물 발행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팁스 발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응찰률만큼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실물 국채에 대한 투자가 아직도 많이 좀 매수세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전체적인 국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 전체적으로 국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일은 거의 없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